이상 못 배운 내가 차렸으니 이제 니들이 직접 차려 먹어. 챙그랑 소리와 함께 6년의 세월이 거실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사골 떡국물이 공중으로 튀어오르고 정성껏 부친 전 조각들이 사방으로 뒹굴었죠.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6년 동안 몸쓰는 애로 불리던 공짜 하녀였습니다. 공장 다니던 애라 맷집 좋다며? 배운 게 없으니 몸이라도 써야지? 가족이라 믿었던 남편조차 그 모욕을 방관할 때 제 심장은 이미 멈췄습니다. 하지만 설날 아침 저는 제 손으로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박살내기로 했습니다. 못 배워서 손맛도 없다던 그 며느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되찾았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실 거예요. 푸르스름한 새벽달이 창가에 걸려있는 이 시간이면 제 몸은 기계처럼 자동으로 반응해 부엌으로 향합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 솥의 김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가끔은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앞엔 시어머니가 드실 북엇국이 끓고 있지만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 지독한 기계 소음이 귓가를 때리는 것 같거든요. 제 20대는 온통 기름 냄새와 날카로운 쇳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가난이라는 놈은 참 지독해서 저에게 공부할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저는 19 나이에 전자부품 공장 라인 앞에 섰습니다. 순영아, 정신 똑바로 차려. 한순간이라도 멍하니 있으면 손가락 날아가는 건 예산일이야. 반장님의 고함 소리에 정신을 번쩍 차리며 부품을 조립하던 그 시절, 먼지 자욱한 공기 속에서 제가 붙들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뿐이었어요. 성실함이 내 유일한 무기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움직여서 내 인생 하나는 꼭 책임지자. 저는 그렇게 제 청춘을 꼬박 기름 냄새 나는 공장에 바쳤습니다. 잠잘 시간도 아껴가며 특근을 뛰었고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때가 박혔지만 저는 제 삶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손이 제가 세상을 버텨온 훈장처럼 느껴졌죠. 그러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투박한 제 삶에 찾아온 남편은 마치 따뜻한 봄볕 같았어요. 순영아, 너처럼 성실하고 착한 여자는 처음 봤어. 데이트하던 어느 날 남편이 제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손 너무 믿죠? 공장에서 일하느라 그래요. 제가 부끄러워 손을 빼려 하자 남편은 더 꽉 힘을 주어 잡더군요. 아니, 전혀. 나는 내 손을 보면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다 느껴져. 이제 고생 그만해. 내가 평생 내 편이 되어줄게. 그 달콤한 약속을 바보같이 믿어버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내 편 하나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그때는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구원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제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기도 전에 제 손부터 노골적으로 훑어보셨습니다. 어디 손 좀 보자. 시어머니는 제 거친 손등을 만져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끌끌 차셨죠. 쯧쯧, 여자의 손이 왜 이 모양이니? 공장에서 험한 일을 오래 했다더니 손이 아주 투박하구나. 저는 당황해서 손을 등 뒤로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일찍부터 일을 시작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듯 코방귀를 뀌셨습니다. 성실한 것도 정도가 있지. 집안에 들어올 애라면 손끝이 야무져야 하는데 이건 뭐 머슴손이나 다름없구나.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지만 남편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의 비위를 맞출 뿐이었습니다. 엄마, 순영이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손이 이런 게 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 아니겠어?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겠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제 예상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을 꿀 틈도 없이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합가 생활에 던져졌죠.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숙식 제공 일꾼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영아, 너는 손이 튼튼하니까 힘든 일도 잘하겠지? 이것 좀 씻고 저 무거운 짐 좀 저쪽으로 옮겨라. 예, 어머님. 저는 바보같이 그게 다 제가 성실해서 시키는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공장 라인에서 기계처럼 움직이던 습관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온갖 부당한 요구에도 묵묵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여보, 엄마가 당신 칭찬 많이 하더라. 역시 우리 마누라는 일솜씨가 최고라고 말이야.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 제 손을 주물러주는 대신 시어머니의 말을 전하며 저를 안심시키기 바빴습니다. 당신은 참 좋겠다.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아서. 남편의 그 무신경한 말이 제 가슴을 얼마나 후벼 파는지 그는 꿈에도 모를 겁니다. 제 거친 손마디는 시댁 부엌의 찬물과 기름기에 절어 점점 더 딱딱해져 갔습니다. 먼지 자욱한 공장을 벗어나면 이제는 평화로운 가정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제가 도착한 곳은 또 다른 이름의 공장 라인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부엌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네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기계 소음처럼 들리는 새벽입니다.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그저 착한 며느리, 살림 잘하는 아내가 되고 싶어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이 집안의 당연한 일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맏며느리라는 그 세 글자가 제 목을 죄는 밧줄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부터 답답해집니다. 남들은 연휴라고 여행 갈 계획을 세우지만 저에게 명절은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거든요. 명절 며칠 전부터 시장 바구니를 양손 가득 들고 장을 보는 것부터가 제 몫입니다. 여보, 나 장 보러 가는데 같이 좀 가주면 안 돼? 식구들 먹을 거라 양이 너무 많아서 혼자 들기 힘들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답하죠. 에이, 당신은 손도 빠르고 장도 잘 보잖아. 내가 가면 오히려 짐만 돼. 이것만 마저 보고 나중에 도와줄게. 결국 무거운 짐을 양팔에 걸고 낑낑대며 계단을 오르는 건 항상 저였습니다. 명절 전날이 되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시만 내리시고 부엌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는 건 오로지 제 몫이에요. 지글지글 기름 소리가 귀를 멍하게 하고 매운 연기에 눈이 따가워 눈물이 핑 돕니다. 순영아, 동태전 좀 더 노릇하게 부쳐라. 예, 어머님. 꼬치전은 색깔이 예뻐야 차례상에 올렸을 때 보기 좋은 법이야. 네, 신경 쓸게요. 어머니의 잔소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옆에서 과일을 깎아 드시던 남편은 입안 가득 사과를 우물거리며 한마디 보태더군요. 엄마, 우리 마누라 전 부치는 솜씨는 일품이라니까. 여보, 진짜 맛있어 보인다.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지. 남편은 입으로만 저를 위로할 뿐 단 한 번도 뒤집개를 대신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 입에 전 한 조각을 넣어주려다 어머니에게 혼나기까지 했죠. 일하는 애 입버릇 나빠지게 뭐하는 짓이냐. 음식 다 하고 나면 먹으라고 해. 어머니의 그 서슬 퍼런 말씀에
남편은 그저 허허 웃으며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어요. 내 편이 되어주겠다던 그 사람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밤늦게까지 이어진 노동에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옵니다. 거실 불이 다 꺼지고 식구들이 잠자리에 든 깊은 밤, 저는 홀로 남은 기름때를 닦아내고 부엌 정리를 끝냈습니다. 방으로 들어오니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벽에 기대앉아 퉁퉁 부은 다리를 주먹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인 발목이 보기 흉할 정도로 부풀어 올라 있었죠. 여보, 자.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왜 그래, 졸려 죽겠는데. 나 내일은 좀 힘들어서 그런데 어머님께 음식 좀 줄이자고 당신이 말해주면 안 돼? 나 진짜 무릎도 시큰거리고 손마디가 너무 아파서 그래.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몸을 휙 돌려 눕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내가 잘 말할게. 나중 말고 지금 약속해줘. 당신이 말 안 하면 나만 계속 죄인 되잖아. 아,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나중에 말한다니까 그러네. 나중에 말하겠다는 그 말. 지난 6년 동안 수만 번도 더 들었던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 입을 막으려는 비겁한 회피였을 뿐이죠.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헌신은 어느새 이 집안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네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는 이 희생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자꾸만 묻게 됩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차례상을 차리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야겠죠.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다리를 두드리는 제 손길이 오늘따라 너무나 고독하게 느껴집니다. 내 편 하나 없는 이 집에서 저는 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버티고 있는 걸까요? 부어오른 다리의 통증보다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서글픔이 더 깊게 파고드는 밤입니다. 시댁이라는 곳이 원래 이렇게 차가운 곳이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건 시동생 재민이가 결혼 소식을 들고 오면서부터였죠. 형수님, 저 이번에 결혼할 여자예요. 7급 공무원이에요. 시동생이 의기양양하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의 눈빛이 단번에 바뀌더라고요. 공장 다니며 손마디 굵어진 맏며느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른바 급이 다른 식구가 들어온다는 뜻이었죠. 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신이 나서 저를 달달 볶으셨습니다. 순영아, 이번엔 한우갈비로 준비해라. 수진이는 귀하게 자라내라 입맛도 까다로울 게다. 예, 어머님. 새벽같이 시장 봐서 좋은 고기로 떼어왔어요. 그래, 네가 손은 투박해도 일은 야무지게 하니까 이번에도 신경 좀 써라.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고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올 때 저는 연기 자욱한 부엌에서 갈비를 핏물 빼고 양념에 재우느라 허리 한번 펼 시간이 없었죠. 드디어 초인종이 울리고 새 동서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수진이는 제가 봐도 참 곱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임수진이라고 해요. 아이고, 수진아. 어서 오너라. 어쩜 이렇게 얼굴이 복스럽니? 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수진이의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제 거친 손을 보며 혀를 차던 그 차가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기름기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 한 구석에서 엉거주춤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가워요. 내가 음식 금방 내갈게요.
아, 네. 형님, 고생 많으시네요. 수진이는 제 앞치마에 튄 핏물을 보고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와 저 아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세워진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본격적으로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저의 노동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순영아, 고기 다 익었냐? 수진이 배고프단다. 예, 어머님, 지금 나가요. 저는 달궈진 불판 앞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갈비를 구웠습니다. 거실 테이블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저만 부엌 문턱 뒤에서 연기를 뒤집어 쓰고 있었죠. 접시에 잘 구워진 한우갈비를 담아 날랐습니다. 수진아, 이거 많이 먹어라. 우리 큰애가 고생해서 구운 거다. 어머니는 제가 내온 고기를 수진이 앞접시에 듬뿍 담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가 젓가락을 들고 부엌 쪽을 흘깃 보더니 작게 물었죠. 어머님, 저도 부엌 가서 형님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단호하게 선언하시더라고요. 에구, 무슨 소리니? 너는 귀한 나라 일 하는 손인데 물 묻히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원래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순영이는 공장 다닐 때부터 이런 건 눈 감고도 하던 애 아니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공무원인 수진이의 손은 보호받아야 할 귀한 손이고 공장 노동자였던 제 손은 기름때를 묻혀도 당연한 무딘 손이라는 건가요? 식탁 옆에 서서 고기를 뒤집던 저는 말문이 막혀 고개만 숙였습니다. 여보, 당신도 일로 와서 좀 앉아. 보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했지만 그 말투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고기 타면 안 되잖아. 당신들이나 맛있게 먹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시울이 자꾸만 뜨거워졌습니다. 식탁을 보니 풍경이 가관이더군요. 수진이는 시어머니 바로 옆에 앉아 시어머니가 직접 입에 넣어주는 한우 한 점을 우아하게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숯불 열기에 얼굴이 벌개진 채 구석에서 남은 뼈다귀나 챙겨야 하는 신세였죠. 어머님, 형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설거지라도 도울까요?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가 다시 한번 묻자 어머니는 수진이의 하얀 손을 자기 얼굴에 대고 비비며 소리치셨습니다.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 손 봐라. 이렇게 보드라운데 이런 걸 어떻게 시키니? 순영아, 너는 손마디도 굵고 힘도 좋으니까 설거지 얼른 해치워라. 수진이는 나랑 저쪽 가서 차 마시기로 했다. 어머니의 노골적인 차별은 숨길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스펙이 계급이 되고 직업이 대우가 되는 이 집안의 공기가 소름 끼치도록 싫어지더군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과일을 집어먹으며 제 눈치를 슬쩍 볼 뿐이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 들었지? 수진이가 아직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러시는 거야. 당신이 이해해, 알았지? 남편의 그 비겁한 중재가 오늘따라 참기 힘들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개수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제 손마디를 내려다보는데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너무나도 명확해지더라고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스펙 좋은 식구들을 모시기 위해 고용된 무임금 하녀였던 겁니다. 거품 섞인 물속에서 제 손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부어오르는 것만 같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집안 공기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며 매일같이 수발을 들지만 명절은 그 고통의 밀도가 몇 배는 더 진해지는 시간이죠. 거실에서는 시어머니 오복순 여사와 새 동서 수진이가 나란히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공무원 일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니? 나란 일 하는 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닐 텐데
이번 명절엔 푹 쉬다 가거라. 시어머니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오는데 저는 기름 냄새 진동하는 팬 앞에서 산더미 같은 전을 뒤집고 있었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 잠시 뒤집개를 내려놓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저기, 동서도 이제 식구인데 나물 다듬는 것 정도는 같이 하면 어떨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저를 쏘아보셨죠. 순영아,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생각이 짧니? 예, 제가 뭐려. 수진이가 너랑 같니? 수진이는 온종일 구청에서 머리 쓰고 복잡한 일 처리하는 귀한 인재야. 집에 와서까지 그런 허드렛 일 시키면 걔가 공부한 보람이 있겠니?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동서만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이 집안 살림에 어머니 수발까지 다 해내느라 정말 힘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제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 오셨습니다. 예, 말 똑바로 해라. 너는 원래부터 공장에서 몸 쓰는 일 하던 애 아니냐? 수진이는 머리 쓰는 애고 너는 몸 쓰는 애야. 배운 게 없으면 몸이라도 부지런히 놀려야 이 집안에서 내 밥값이라도 하는 거지. 어디서 감히 동서랑 내 급을 맞추려고 들어? 배운 게 없으면 몸이라도 써야 한다는 그 비수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제 과거가 이 집안에서는 평생 낙인처럼 따라다니며 무시받아 마땅한 이유가 되어버린 거죠.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주방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여보, 엄마가 하시는 말씀 그냥 흘려들어. 당신이 일 잘하고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잖아. 알면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줘야지. 어떻게 저런 소리를 듣고도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자 남편은 당황하며 제 입을 막으려 들었습니다. 아휴, 노인네가 새 식구기 좀 세워주려고 저러시는 건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 그냥 당신이 좀 참아. 어차피 당신은 이런 거 잘하잖아. 남편은 제 등을 몇 번 두드려주고는 다시 거실로 쏙 나가버리더군요. 비겁한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채로 다시 팬 앞에 섰습니다.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가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 눈앞이 흐릿해졌죠. 그때였습니다. 멍하니 불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기름이 제 팔뚝 위로 확 튀어 올랐습니다. 아, 뜨거워. 비명소리에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봐봐. 제 팔뚝에는 빨갛게 화상 자국이 올라오며 순식간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해서 찬물을 끼얹어 주는데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까지 오셔서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아이고, 요란스럽기는. 순영아, 너 공장에서 그 험한 기계 돌리던 애가 기름 좀 튀었다고 무슨 엄살이니? 공장 다니던 애들은 맷집도 좋다더니 너는 왜 이렇게 유난이야? 어머님, 저 지금 진짜 아파요. 살점이 다 벗겨진 것 같다고요. 얘가 정말 새 식구 보는데 민망하게 왜 이래? 얼른 대충 약 바르고 마저 해라. 전 다 식겠다. 어머니는 제 상처보다 가족들에게 내놓을 전이 식을까봐 더 걱정이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제 팔을 살펴주지도 못하고 머뭇거렸죠. 여보, 엄마 말대로 일단 약만 바르고 조금만 더 힘내자, 응? 남편의 그 비겁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철저히 소모품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독한 열등감을 자극하는 어머니의 언어 폭력보다
그걸 방관하며 원래 그런 사람이라 치부하는 남편의 태도가 더 뼈아프게 다가왔죠. 화끈거리는 팔뚝보다 가슴속이 더 뜨겁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뒤집개를 잡았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이 부엌이 마치 제 인생의 감옥처럼 느껴져 숨이 막혀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집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합니다. 낮 동안 시어머니의 앙칼진 타박과 남편의 무심한 말투로 가득했던 거실에는 차가운 어둠만이 내려앉아 있죠. 저는 살금살금 안방을 나와 거실 소파 귀퉁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깨서 나오실까봐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의 의지에 두꺼운 책 한 권을 조심스레 펼칩니다. 겉표지에는 공인중개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몸 쓰는 애가 무슨 공부냐고 하셨죠, 어머니? 배운 게 없으면 몸이라도 굴려야 사랑받는다고요?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그 비수 같은 말들이 자꾸만 귓가를 맴돕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입술을 질질 깨물며 책장을 넘깁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이 집안의 하녀가 아닌 한 인간으로 서기 위해 저는 스스로를 갈고 닦기로 했습니다. 나를 지킬 힘은 오직 나에게서 나온다. 책 한 귀퉁이에 적어 넣은 이 문장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굽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이건 예전에 시어머니가 지저분하다며 당장 내다 버리라고 타박하셨던 물건이죠. 하지만 그 낡은 수첩 안에는 이제 다른 내용들이 빼곡합니다. 부동산 용어들 옆에는 우리 시댁의 재산 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아파트 시세부터 남편 몰래 챙겨두었던 영수증들까지 말이죠. LTV, DTI, 용적률. 생소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몸이나 써야 한다는 소리를 다시는 듣고 싶지 않거든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낮에 입은 팔뚝의 화상 자국이 화끈거리지만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잠을 쫓습니다. 부엌대기로 사는 6년 동안 저는 제 이름 석자를 잊고 살았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불리며 제 자아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 책을 펼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낍니다. 할 수 있어, 순영아. 너는 공장에서도 제일 성실한 공원이었잖아. 그 지독한 기계 소음도 버텼는데 이깟 공부가 대수겠어? 어둠 속에서 홀로 빛나는 스탠드 불빛이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처럼 보입니다. 방 안에서 남편이 뒤척이며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아직 안 자고 거기서 뭐해? 남편이 잠결에 눈을 비비며 묻습니다. 잠이 좀 안 와서 그래. 당신 요즘 왜 그래? 밤마다 거실에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생각은 무슨. 내일 아침에 엄마 북엇국 끓여드려야 하잖아. 잠 모자라면 내일 또 졸아서 실수한다? 얼른 들어와서 자. 남편은 제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일 아침 시어머니의 국을 끓이는 제 기능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할 뿐이죠. 남편의 무심한 목소리에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결코 제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구원은 오직 제 손으로 직접 읽어내야 하는 법이죠. 남편이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며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다시 스탠드 불빛 아래로 고개를 숙입니다. 처절하게 그리고 아주 고독하게 저를 지킬 힘을 키워나가는 이 새벽이 오늘따라 참으로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수진이가 새 식구가 된 두 번째 명절인 설날이 되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사골 국물을 우려내고 지단을 붙이느라 제 등줄기에는 벌써 땀이 흥건합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기름 냄새가 밴 머리카락은 대충 뒤로 묶었고 앞치마에는 여기저기 국물 자국이 선명하죠. 오전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재민이와 동서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 왔니? 어서 오너라.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슬쩍 본 수진이의 모습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설날 아침에 어울리는 화사한 니트에 풀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하고 나타났더군요. 마치 잔치집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어제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을 좀 했더니 늦잠을 잤네요. 수진이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애교를 부리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피곤할 텐데 좀 더 자지 그랬니? 나란 일하는 사람이 몸 관리를 잘해야지. 허드렛 일은 여기 우리 큰애가 다 해놨으니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앉아 있어라. 그 순간 부엌에서 떡국을 그릇에 담던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밤새도록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한 저는 당연한 존재이고 늦게 온 동서는 나라실 하느라 귀한 몸이라는 건가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형님, 이번 떡국도 형님이 혼자 다 끓이신 거예요? 작은 어머니가 묻자 시어머니가 가로채듯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큰애는 원래 이런 몸 쓰는 일을 잘해. 공장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런지 체력 하나는 끝내주지 않니? 수진이는 머리 쓰는 애라 이런 거 시키면 오히려 병나요.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몸 쓰는 애로 치부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거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모욕감을 억누르며 쟁반에 떡국 그릇들을 담아 날랐습니다. 남편은 구석에서 친척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여보, 떡국 다 됐으면 얼른 내와. 어른들 배고프시단다. 남편은 도와줄 생각은커녕 저를 재촉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무거운 쟁반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떡국을 놓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드시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에이그, 이게 무슨 맛이냐? 순간 거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간이 안 맞으세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타박하셨습니다. 국물이 왜 이렇게 짜니? 너는 도대체 6년을 가르쳐도 음식 솜씨가 늘지를 않는구나. 하긴 못 배워서 그런지 손맛도 없다니까. 못 배워서 손맛도 없다. 그 말은 제 가슴 속에 오랫동안 쌓여온 인내심이라는 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 대신 공장을 선택해야 했던 제 아픔을 시어머니는 오늘 친척들 앞에서 가장 잔인한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낮게 떨리자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긴, 못 배워서 손맛이 투박하다고 했다. 왜?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눈 부릅뜨고 대드는 거냐?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가 당황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고생하셔서 간을 맞추기 힘드셨나 봐요. 형님, 제가 물 좀 더 부어올까요? 수진이의 그 가식적인 위로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엄마가 좀 짜다고 하실 수도 있지. 얼른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끓여와. 남편의 그 비겁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바쳤던 제 청춘과 노동이 떡국 그릇 속에 담긴 소금기보다 더 짜게 느껴지더군요. 모두가 저를 죄인 취급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시선, 수진이의 가련한 척하는 표정, 그리고 방관하는 남편까지 제 인내심에 도와서는 이미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아니,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떡국 그릇을 쥐고 있는 제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제2막은 바로 이 차가운 설날 아침, 이 거실 바닥에서 시작될 참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사골 국물을 우려내고 지단을 붙이느라 제 등줄기에는 벌써 땀이 흥건합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기름 냄새가 밴 머리카락은 대충 뒤로 묶었고 앞치마에는 여기저기 국물 자국이 선명하죠. 오전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재민이와 동서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아이고, 내 새끼들 왔니? 어서 오너라.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슬쩍 본 수진이의 모습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설날 아침에 어울리는 화사한 니트에 풀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하고 나타났더군요. 마치 잔치집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 어제 구청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을 좀 했더니 늦잠을 잤네요. 수진이가 콧소리를 섞어가며 애교를 부리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피곤할 텐데 좀 더 자지 그랬니? 나란 일하는 사람이 몸 관리를 잘해야지. 허드렛 일은 여기 우리 큰애가 다 해놨으니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앉아 있어라. 그 순간 부엌에서 떡국을 그릇에 담던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밤새도록 허리 한번 못 펴고 일한 저는 당연한 존재이고 늦게 온 동서는 나라실 하느라 귀한 몸이라는 건가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거실에는 시숙님과 동서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북적거렸죠. 형님, 이번 떡국도 형님이 혼자 다 끓이신 거예요? 작은 어머니가 묻자 시어머니가 가로채듯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큰애는 원래 이런 몸 쓰는 일을 잘해요. 공장에서 잔뼈가 굵어서 그런지 체력 하나는 끝내주지 않니? 수진이는 머리 쓰는 애라 이런 거 시키면 오히려 병나요.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몸 쓰는 애로 치부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거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모욕감을 억누르며 쟁반에 떡국 그릇들을 담아 날랐습니다. 남편은 구석에서 친척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여보, 떡국 다 됐으면 얼른 내와. 어른들 배고프시단다. 남편은 도와줄 생각은커녕 저를 재촉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무거운 쟁반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떡국을 놓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드시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에이그, 이게 무슨 맛이냐? 순간 거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간이 안 맞으세요? 제가 당황해서 묻자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타박하셨습니다. 국물이 왜 이렇게 짜니? 너는 도대체 6년을 가르쳐도 음식 솜씨가 늘지를 않는구나.
하긴 못 배워서 그런지 손맛도 없다니까. 못 배워서 손맛도 없다. 그 말은 제 가슴 속에 오랫동안 쌓여온 인내심이라는 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 대신 공장을 선택해야 했던 제 아픔을 시어머니는 오늘 친척들 앞에서 가장 잔인한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낮게 떨리자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긴, 못 배워서 손맛이 투박하다고 했다. 왜?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눈 부릅뜨고 대드는 거냐?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가 당황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고생하셔서 간을 맞추기 힘드셨나 봐요. 형님, 제가 물 좀 더 부어올까요? 수진이의 그 가식적인 위로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왜 그래? 엄마가 좀 짜다고 하실 수도 있지. 얼른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끓여와. 남편의 그 비겁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바쳤던 제 청춘과 노동이 떡국 그릇 속에 담긴 소금기보다 더 짜게 느껴지더군요. 모두가 저를 죄인 취급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시선, 수진이의 가련한 척하는 표정, 그리고 방관하는 남편까지 제 인내심에 도와서는 이미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아니,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떡국 그릇을 쥐고 있는 제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제2막은 바로 이 차가운 설날 아침, 이 거실 바닥에서 시작될 참입니다. 제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못 배워서 손맛도 없다는 말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렸죠. 거실에 모인 수많은 친척의 시선이 저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지만 더는 두렵지도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 오늘이 끝이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나도 차분해서인지 시어머니는 오히려 기세를 더 높이시더군요. 뭐라긴, 국이 짜면 짠 줄 알고 고개 숙여야지.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니? 못 배워서 예의도 없느냐고 했다. 왜?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어른들 다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야. 당장 어머님께 사과드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남편의 그 비겁한 외침이 제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저는 잡고 있던 쟁반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거실에 정적이 흐르는 그 찰나 저는 주저없이 밥상의 한쪽 귀퉁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밥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우당탕탕 커다란 굉음과 함께 6년 동안 제가 차려온 세월이 거실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정성껏 끓인 사골 떡국물이 시어머니의 비단 한복 자락을 적셨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전 조각들과 윤기가 흐르던 갈비찜이 바닥 여기저기를 뒹굴었죠.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친척들의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동서는 놀라서 입을 막은 채 구석으로 물러났고 남편은 얼굴이 벌개진 채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순영, 너 정말 미쳤어? 제정신이야?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시어머니를 향해 서슬 퍼런 일가를 날렸습니다. 그래요. 저 못 배워서 손맛도 없고 예의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 상 누가 차렸나요? 이 못 배운 애가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손마디 굵어지도록 만든 음식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사들사들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너 지금 이 어미한테 감히. 어미라고요? 6년 동안 저를 식구로 보긴 하셨어요? 수진이는 머리 쓰는 애라 귀하고 저는 몸 쓰는 애라 부엌대기로 부려먹는 게 당연하셨잖아요. 엄살 부리지 말라면서요. 공장 다니던 애라 맷집 좋다면서요. 저는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거칠게 풀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떡국 국물과 갈비찜 소스가 범벅이 된 앞치마가 제 청춘처럼 바닥에 뭉개졌죠. 자, 이제 똑똑하고 머리 잘 쓰는 니들이 직접 차려 먹어봐요. 이 못 배운 순영이가 차린 밥상은 여기까지니까. 여보, 당신 어디가? 가지 못해? 남편이 뒤늦게 저를 따라오며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지? 그 나중 평생 오지 않을 거라는 거 이제 알아. 당신도 그 집구석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 저는 그대로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편에서 시어머니의 실성한 듯한 고함 소리와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시원하게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전 조각들만큼이나 제 미련도 깨끗하게 털어버린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오고 얼마 동안은 남편에게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당장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나중에는 제발 살려달라며 울먹이는 소리로 변하더군요. 남편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그 집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닦고 조이던 그 평온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는지 그들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여보, 제발 한 번만 돌아와 주면 안 돼?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였어. 엄마는 하루 종일 방에서 끙끙 앓고 계신단 말이야.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겠죠. 6년 동안 제가 공기처럼 해왔던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으니 그 공백이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시어머니 오복순 여사는 제가 떠난 뒤 그 귀한 손을 가진 동서에게 기대를 걸었다고 합니다. 수진아, 형님도 없는데 네가 국이라도 좀 끓여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머리 쓰는 일만 하느라 물 한 방울 묻힐 수 없다던 동서의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큰 프로젝트 맡아서 집에서도 서류 봐야 해요. 그리고 제가 형님처럼 그런 험한 일을 어떻게 해요? 해본 적도 없는데. 차라리 사람을 쓰시거나 배달시켜 드시는 게 어때요? 그토록 아끼고 편애하던 7급 공무원 며느리는 정작 시어머니가 배가 고파 기운이 없을 때 물 한 잔 떠다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선 건 시어머니 본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벌써 다 치웠을 산더미 같은 설거지감을 보며 어머니는 망연자실하셨겠죠. 아이고, 내 팔자야. 무릎이야. 어머니는 평소 좋지 않던 무릎 통증에 끙끙대며 개수대 앞에 겨우 서셨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려는데 평생 남이 해주는 밥만 드시던 분이 그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아셨을 리가요. 기름기가 가득한 접시를 닦다가 손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챙그랑 하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릇이 박살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내 접시. 깨진 사방으로 튄 그릇 파편들을 보며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답니다. 단순히 그릇이 깨져서가 아니라
비로소 직면한 현실의 공포 때문이었겠죠. 본인이 몸쓰는 애라며 무시했던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 당연했던 밥상과 깨끗한 집안이 얼마나 처절한 희생 위에 세워졌던 것인지 이제야 몸소 겪고 계신 겁니다. 순영아,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다오.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울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 섞인 사과에서 저는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당장 자기 몸이 힘들고 불편해서 터져나온 비명일 뿐이었으니까요. 존재의 소중함은 오직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말, 참 잔인하면서도 명확한 진리더군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아수라장은 제가 6년 동안 겪어온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비참한 소동을 들으며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재가 주는 그 서늘한 공포 속에서 그들이 제가 겪었던 고독과 노동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이제 그 집의 불 꺼진 부엌에서 홀로 울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오복순 여사 당신입니다. 집을 나오고 나서부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쇠사슬을 끊어내는 일은 생각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더군요. 그동안 밤잠 설쳐가며 공부했던 법률 지식과 시댁의 재산 내역을 정리했던 수첩이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들어서니 초조한 얼굴로 손톱을 깨물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제가 옆에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나타나자 남편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여보, 이게 다 뭐야? 옆에 이분은 누구시고? 저는 남편의 당황한 기색을 외면한 채 차분하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인사해. 내 이혼 절차를 도와주실 변호사님이야. 뭐? 이혼? 당신 정말 왜 이래? 그날 상 좀 엎었다고 해서 내가 다 이해하고 기다려줬잖아. 이해? 당신이 나를 이해했다고?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화 많이 나셨지만 내가 잘 말씀드렸어. 당신이 와서 무릎 꿇고 한 번만 빌면 예전처럼 지내게 해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여보, 이제 화 좀 풀고 집으로 가자. 응? 당신 없으니까 집안 꼴이 엉망이야. 남편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제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정중하게 남편의 손을 제지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재호 씨, 여기 이혼 합의서와 위자료 청구 소장입니다. 6년간의 부당한 대우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증거? 학대? 여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엄마가 좀 엄해서 그렇지. 그게 다 가족이라서 그런 거 아니었어? 가족? 당신들한테 가족은 어떤 의미인데? 저는 테이블에 몸을 밀착하며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명절마다 나 혼자 떡국 끓이고 갈비 굽는 거 당연하게 여긴 게 가족이야? 나보고 못 배운 애, 몸 쓰는 애라고 부를 때 당신 허허거리며 웃고 있었잖아. 그게 당신이 말한 내 편이었니? 남편은 입술을 달들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나중에 분위기 좋을 때 말하려고 했지. 지금 당장 엄마랑 싸우면 당신만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는 남편의 말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그놈의 나중에 소리, 이제 지긋지긋해. 당신한테 나중은 올지 몰라도 나한테 나중은 죽음이나 다름없었어. 그래서 나중 말고 지금 끝내려고 하는 거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엄마랑 따로 살자고 설득해 볼게. 응, 제발 이 서류 좀 치워줘. 설득? 6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걸 지금 하겠다고?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착각하지 마, 재호야. 나는 당신의 아내였지. 이 집안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종이 아니었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나를 갉아먹었던 당신들의 그 비겁함. 이제 법대로 단죄받게 해줄게. 여보, 순영아, 가지 마.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남편의 절규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지만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 남자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그렇게 작고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군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지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겁한 회피로 가득했던 남편과의 세월을 저는 그렇게 제 손으로 직접 마침표 찍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책상 위로 공인중개사 이순영이라는 명패가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밤마다 홀로 스탠드를 켜고 부동산 용어를 외우던 그 고독한 시간들이 이제는 당당한 제 전문성이 되어 저를 지켜주고 있죠.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눈에도 초라해진 차림의 시어머니 오복순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깊게 패인 주름과 굽은 등만이 남았더군요. 순영아. 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며 제 책상 위에 검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네가 좋아하던 약과 좀 사왔다. 내가 그때는 말이 좀 심했지? 너 나가고 나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재호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운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손을 뒤로 뺐습니다. 어머님, 저는 약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거잖아요. 그리고 저 이제 이순영이지 그 집 며느리 아니에요. 제 단호한 말투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아, 내가 다 잘못했다. 못 배운 애라고 구박한 거, 몸 쓰는 애라고 무시한 거.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하고 다시 들어오면 안 되겠니? 저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 용서했어요.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몸도 쓰고 머리도 쓰는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거든요. 어머니를 정중히 밖으로 배웅하고 나니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더군요. 오늘은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설날 아침입니다. 남의 집 조상을 모시기 위해 새벽부터 땀 흘리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딸 자식 고생시킨 게 미안해 늘 눈물 짓던 부모님을 위해 저는 정성껏 사골을 고고 떡을 썰어 떡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새가 온 집안을 따스하게 채웁니다. 순영아,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딸 손마디 아픈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엄마. 이제 이 손으로 나를 위한 행복만 잡을 거예요. 식탁 위에는 정성껏 끓인 떡국 3그릇이 놓였습니다. 부모님과 저, 오로지 우리 3사람만을 위한 평화로운 만찬이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국 그릇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쁘게 음식을 차리고 그 따뜻한 온기를 온전히 함께 나누는 이 평범한 순간이
제가 6년의 시련을 견뎌내고 도착한 진짜 인생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새의 햇살이 제 앞에 펼쳐질 제2의 인생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게 채워지는 참으로 따뜻한 설날 아침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순영의 인생은 새벽 공장의 차가운 기계 소음에서 시작해 뜨거운 기름 냄새 진동하는 시댁의 부엌을 거쳐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몸쓰는 애라며 깎아내렸고 누군가는 그녀의 헌신을 당연한 공기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뒤집어 엎은 것은 단순한 명절상이 아니라 자신을 올가매던 비겁한 편견과 가스라이팅의 굴레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당당한 전문직 여성이자 제 인생의 주인으로 세상 앞에 섰습니다. 6년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거친 손마디는 이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 되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온 수많은 이들에게 순영의 이야기는 나를 지킬 힘은 오직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국 김 사이로 비치는 그녀의 단단한 미소가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